사랑하는 손주를 면회하기 위해 멀리서 도시락을 싸온 할머니가 군부대의 규율 때문에 면회를 거부당하지만 이후 3스타 군단장이 부대 앞으로 나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남쪽 끝 항구 도시 여수의 새벽 공기는 차고 비릿했다. 낡은 빌라촌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좁은 골목을 겨우 밝히고 있을 무렵 3층에 위치한 한 집의 주방에서는 벌써부터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올해로 팔순을 맞은 김초희 할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오늘 강원도 양구에 있는 손자 정민재를 만나러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육군 제2군단 쌍용부대라 불리는 최전방 부대의 신병교육대에서 복무 중인 단 하나뿐인 외손자. 할머니에게는 세상의 전부와도 같은 아이였다. 식탁 위에는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밤새 핏물을 빼고 무와 당근, 밤을 넣어 달짝지근하게 졸여낸 돼지갈비찜. 민재가 어릴 적부터 생일이면 꼭 해달라고 졸랐던 음식이었다. 행여나 식을까 두꺼운 신문지로 감싼 보온 도시락통에 정성껏 담았다. 그 옆에는 노란 빛깔이 고운 계란말이가 먹음직스럽게 잘려 있었다. 조금 달게 해달라던 민재의 입맛을 기억하며 설탕을 살짝 넣고 잘게 썬 당근과 파로 모양까지 냈다. 짭조름한 멸치볶음과 직접 담근 깻잎장아찌까지 3단 찬압은 금세 민재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찼다. 음식을 준비하는 내내 할머니의 머릿속은 온통 민재와의 추억으로 가득했다. 10살 무렵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딸 내외를 한꺼번에 잃고 유일하게 남은 핏줄인 민재를 품에 안았던 그날.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도 할머니 울지 마. 내가 있잖아라며 오히려 제 등을 토닥이던 작고 여린 손길을 할머니는 잊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민재는 할머니의 삶 그 자체가 되었다. 할머니는 시장 좌판이며 식당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악착같이 민재를 키웠다. 혹여 부모 없는 아이라는 소리에 기죽을까 매일 밤 민재의 운동화를 직접 빨아 널었고 낡은 옷은 몇 번이고 꿰매어 가장 단정한 모습으로 학교에 보냈다.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 듯 민재는 단 한 번도 엇나가지 않고 바르고 늠름하게 자라주었다. 전교 회장을 도맡아 하고 어려운 친구를 먼저 돕는 속 깊고 정의로운 청년으로 성장했다. 할머니, 저 군대 가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잖아요. 더 멋진 사나이가 돼서 돌아올게요. 걱정 마세요. 입대 전날 밤 씩씩한 척 제 머리를 밀던 민재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 까까머리가 어색해 자꾸만 쓰다듬던 모습, 행여나 할머니가 눈물 보일까 싶어 끝까지 환하게 웃어주던 얼굴. 그 얼굴이 보고 싶어 할머니는 지난 2달을 하루같이 손꼽아 기다렸다. 모든 준비를 마친 할머니는 무거운 도시락 가방과 며칠 전부터 떠놓은 목도리가 든 배낭을 짊어지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다. 낡은 계단을 한 칸 한 칸 조심스럽게 내려왔다. 무릎 관절이 욱신거렸지만 손자를 만날 생각에 아픔도 잊었다. 여수에서 강원도 양구까지는 그야말로 천리길이었다. 새벽 6시 첫 차인 광주행 버스를 타고 광주에서 다시 동서울행 고속버스, 그리고 동서울에서 첩첩산중을 넘어 양구로 들어가는 직행버스로 갈아타야 하는 고된 여정. 꼬박 8시간이 넘게 걸리는 길이었다. 버스 차창 밖으로 익숙한 여수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동이 터오면서 잿빛이었던 하늘이 점차 붉게, 그리고 이내 눈부신 푸른 빛으로 변해갔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늙고 주름진 얼굴을 보며 할머니는 문득 까마득한 옛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아주 오래전 자신의 품을 떠나야만 했던 또 다른 아이. 얼굴도 이름도 기억 속에 희미해졌지만
차가운 세상에 홀로 남겨두고 돌아서야 했던 그 아픈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다. 그 아이도 지금쯤이면 50을 훌쩍 넘었겠구나.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수십 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상념이 차창 밖 풍경처럼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생각을 떨쳐냈다. 지금은 오직 민재 생각만 해야 했다. 버스는 쉬지 않고 달렸다. 평야를 지나고 높은 빌딩이 즐비한 도시를 거쳐 마침내 버스가 강원도의 깊은 산세로 접어들었을 때 할머니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장엄한 풍경에 잠시 숨을 멈췄다. 붉고 노랗게 물든 단풍이 산 전체를 불태우는 듯 했다. 우리 강아지 이렇게 아름답고도 험한 곳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대견함과 안쓰러움이 교차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어 버스는 마침내 양구라는 팻말이 붙은 작은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낯선 공기와 군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오가는 풍경.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터미널 앞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몸을 실었다. 2군단 신병교육대로 가주세요. 택시는 구불구불한 국도를 한참이나 더 달렸다. 창밖으로 GOP나 민간인 통제선 같은 낯선 단어들이 적힌 표지판이 스쳐 지나갔다. 최전방이라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자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다. 얼마나 달렸을까? 저 멀리 거대한 용 2마리가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의 쌍용부대 마크와 함께 삼엄한 위병소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 중 하나인 제2군단 사령부의 정문이었다. 택시가 멈춰 서자 할머니는 요금을 치르고 차에서 내렸다. 굳게 닫힌 거대한 철문과 그 앞에서 총을 맨 채 부동자세로 서 있는 젊은 병사들의 모습에 절로 위압감이 느껴졌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무거운 도시락 가방을 고쳐들었다. 충성,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위병소 근무를 서던 젊은 상병이 다가와 거수 경례를 하며 물었다. 그의 앳된 얼굴에서 문득 손자 민재의 모습이 겹쳐 보여 할머니는 저도 모르게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고생이 많네. 나 저 신병교육대 정민재 훈련병 면회 좀 하러 왔소. 정민재 훈련병 면회 오셨습니까? 잠시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상병은 절차에 따라 정중하게 말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다. 상병은 신분증과 위병소에 비치된 면회 명단을 한참 동안 대조해 보더니 이내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님, 정민재 훈련병과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내 외손자요. 하나뿐인 내 강아지. 아, 그러십니까? 죄송하지만 현재 신병교육 기간 중 면회는 규정상 직계 가족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계 가족? 할머니는 그 단어의 의미를 되물었다. 네. 부모님이나 친형제 자매를 뜻합니다. 조부모님은 반계 가족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는 면회가 제한됩니다. 특히 저희 군단은 보안 등급이 높은 부대라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병의 설명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부모가 없어 제 손으로 직접 키운 손자를 핏줄보다 더 진한 정으로 키운 내 새끼를 만날 수 없다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민재는 부모가 없어서 내가 업어 키웠소. 서류상으로만 할머니지 내가 어미고 아비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격앙되기 시작했다. 억울함과 분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상병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위병소 안쪽을 향해 소리쳤다. 잠시 후 중사 계급장을 단 당직 간부가 나왔다. 그는 상황을 전해 듣고는 서류철을 넘겨보며 딱딱한 말투로 말했다. 할머님, 사정은 딱하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예외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융통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규정이라는 단어는 차갑고 날카로운 벽이 되어 할머니의 앞을 가로막았다. 여보시오, 간부 양반. 내가 임원 여수에서 여기까지 꼬박 8시간을 넘게 달려왔어. 우리 손주 먹이려고 밤새 음식까지 싸왔는데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가라니 너무한 것 아니오? 할머니는 애써 눌러왔던 눈물을 보이며 하소연했다. 도시락 가방을 열어 정성껏 싼 음식들을 보여주며 애원도 해봤다. 하지만 간부는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다. 안 됩니다. 부대 내로 사적인 음식물 반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고급 세단 한 대가 위병소 앞으로 다가왔다. 차에서 내린 것은 말끔한 양복 차림의 젊은 부부와 4~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그들은 신분증을 보여주자마지 위병소 병사의 환한 인사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손에는 유명 프랜차이즈의 치킨과 피자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직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되는 저 당연한 행복이 자신에게는 왜 허락되지 않는 것인가.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그럼 우리 민재 얼굴이라도 딱 한 번만 보게 해주시오. 멀리서라도 괜찮으니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건강한지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면 이대로 돌아가겠소. 할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애원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훈련병 개인 호출은 불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부대 업무를 방해하시면 강제 퇴거 조치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먹먹해졌다. 오직 안 된다는 단어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평생을 바쳐 키운 손자를 눈앞에 두고도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면회 시간인 오후 4시가 가까워지면서 위병소는 오가는 차량과 사람들로 붐볐다. 아들 혹은 형제를 만나러 온 가족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에서 들려올 때마다 할머니의 가슴은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다. 당직 간부와 위병소 병사들은 더 이상 할머니를 신경 쓰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 없는 투명 인간처럼 취급했다. 할머니는 위병소에서 조금 떨어진 커다란 소나무 그늘 아래에 망부석처럼 앉아 굳게 닫힌 철문만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민재야, 할미 왔다. 우리 강아지 이 안에 있는데. 마음속으로 수만 번 손자의 이름을 불렀다. 곁에 놓인 도시락 가방에서 흘러나오는 음식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이 따뜻한 밥을 손주 입에 넣어주지도 못하고 이대로 돌아가야 한다니 기가 막히고 원통할 노릇이었다. 해가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며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할머니의 지친 몸을 덮었다. 산 그림자가 부대 전체를 삼킬 듯 드리워지자 강원도 산골에 찬 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다. 할머니는 얇은 겉옷을 여미며 몸을 웅크렸다. 새벽부터 굶은 뱃속에서는 천둥 같은 소리가 났지만 음식을 넘길 기력조차 없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부대를 찾았던 가족들이 하나둘씩 빠져나왔다. 아쉬움에 눈물을 훔치는 어머니도 다음에 다시 오겠다며 손을 흔드는 아버지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다음을 기약할 수 있었지만 할머니에게는 그 다음조차 불투명하게 느껴졌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위병소 주변은 다시 적막에 휩싸였다.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철문으로 다가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틈새로 부대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어둠 속에 잠긴 연병장과 멀리 깜빡이는 막사의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근무 교대를 하러 나온 병사 하나가 아직도 자리를 떠나지 않은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질렸다는 듯 소리쳤다. 할머니, 아직도 안 가셨어요? 이제 곧 통행 금지 시간입니다. 이러시면 저희가 곤란해요. 어서 가세요. 그 목소리에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툭
끊어지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터덜터덜 천근만근 같은 발걸음을 옮겨 터미널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여수로 돌아가는 버스는 끊긴 지 오래였다.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마저 무뎌졌다.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극에 달한 순간이었다. 8시간의 고된 여정, 몇 시간 동안의 기다림, 그리고 사무치는 서러움과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머리가 핑 돌고 눈앞이 흐려졌다. 민재야. 의식을 잃어가는 마지막 순간 할머니는 애타게 손자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가 소중하게 들고 있던 도시락 가방이 굴러떨어졌다. 뚜껑이 열린 찬압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과 계란말이가 쏟아져 나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허망하게 흩어졌다. 한편 같은 시각. 그 위병소로부터 불과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제2군단 사령부의 군단장 집무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이강혁은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었다. 북한의 동향과 부대의 훈련 상황을 보고받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 그는 부하들에게 얼음 요새라 불릴 만큼 냉철하고 이성적인 지휘관이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이유 없이 왼쪽 가슴께가 바늘로 찌르듯 욱신거렸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마치 아주 오래전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원초적인 슬픔이 되살아나는 듯한 기묘한 감각. 그는 잠시 펜을 놓고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했다.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비극이 일어나고 있음을. 50년 넘게 스스로를 지탱해온 그의 세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별 3개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고독을 짊어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제2군단 신병교육대 소속의 정지훈 상병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낮에 위병소에서 마주쳤던 한 할머니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애원과 원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던 그 눈빛. 내가 어미고 아비나 마찬가지인데. 라며 터뜨렸던 절규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위병소 근무자였다. 정민재 훈련병의 할머니 김초희가 처음 말을 걸었던 바로 그 병사였다. 처음에는 그저 수많은 면회객 중 한 명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규정 앞에서 좌절하고 눈물 짓고 끝내 주저앉던 그 모습은 그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부채감으로 남았다. 자신은 그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안 됩니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을 뿐이었다. 그것이 자신의 임무였고 책임이었다. 하지만 정말 그것뿐이었을까?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건넬 수 있지 않았을까? 잠시 앉아 쉴 곳이라도 안내해 줄 수는 없었을까?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밤 10시 근무 교대를 하고 내무반에 돌아왔지만 동기들의 잡담 소리도 TV의 오락 프로그램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관물대 깊숙이 넣어둔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 역시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었다. 만약 자신의 어머니가 이 먼 곳까지 찾아왔다가 똑같은 일을 당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왔다. 그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게. 동기에게 짧게 말하고 생활관을 나섰다. 싸늘한 밤 공기가 그의 뜨거운 얼굴을 식혀주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는 위병소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할머니는 이미 돌아갔을 것이다. 그 연세에 이 깊은 밤까지 남아있을 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의 발은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위병소 근처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인적은 완전히 끊겼고 오직 멀리서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이었다. 그런데 위병소에서 터미널로 향하는 도로변 한쪽에
무언가 희미한 형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누구십니까? 정상병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며 그쪽으로 달려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쿵쾅거렸다. 제발 아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어둠 속에 쓰러져 있는 것은 낮에 보았던 바로 그 할머니 김초희였다. 그녀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다. 곁에는 뚜껑이 열린 도시락통이 나뒹굴고 정성껏 만들었을 갈비찜과 계란말이가 흙먼지와 뒤엉켜 처참한 모습으로 흩어져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정상병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쏟아진 음식이 아니었다. 손자를 위해 수백 리 길을 달려온 한 할머니의 마음이, 그 간절한 사랑이 산산조각 나버린 현장이었다. 할머님, 정신 차리세요, 할머님. 그는 다급하게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즉시 허리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꺼내들었다. 여기는 1초소 정지훈 상병. 위병소 전방 100m 지점 도로에서 민간인 쓰러진 채 발견. 의식불명. 의식불명. 즉시 의무병과 당직 사관 지원 바람. 다급한 그의 무전은 부대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곧이어 위병소의 경광등이 번쩍이고 다급한 발소리들이 어둠을 뚫고 달려왔다. 작은 파문은 그렇게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의 눈이 되어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군단장 집무실의 불은 꺼질 줄 몰랐다. 이강혁 중장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 가슴의 통증과 불안감에 결국 서류를 내려놓고 지휘 통제실로 향했다. 거대한 스크린 위에는 군단이 관할하는 모든 지역의 경계 상황이 24시간 표시되고 있었다. 그는 철책선의 감시 카메라 화면을 묵묵히 응시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시스템. 그가 평생을 바쳐 구축하고 지켜온 철옹성이었다. 그는 이 기묘한 불안감의 원인을 찾으려 애썼다. 과로인가 아니면 다가올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중압감 때문인가.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 단단하던 이성의 갑옷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마치 아주 오래전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날의 시린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때 집무실과 연결된 직통 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의 부관이었다. 군단장님,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조금 전 1번 게이트 인근에서 민간인 조난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군단 의무대로 긴급 후송 조치했습니다. 민간인? 네. 신원 확인 결과 여수시에 거주하는 김초희라는 이름의 80세 여성입니다. 저체온증과 탈진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관의 보고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하지만 김초희라는 이름과 80세 여성이라는 단어가 이강혁의 뇌리에 기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평소처럼 냉철하게 물었다. 어쩌다 군부대 근처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나? 원인을 파악했나? 현재 파악 중입니다만 최초 보고에 따르면 금일 오후 신병교육대 훈련병 면회를 위해 부대를 방문했다간 규정상 면회가 거부되어 귀가하지 않고 주변을 배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이강혁은 자신을 짓누르던 불안감의 실체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면회가 거부된 이유가 뭔가? 이강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균열이 숨겨져 있었다. 부관은 당직 개통을 통해 올라온 보고 내용을 그대로 읊었다. 해당 민간인은 신병 정민재 훈련병의 외조모로 현행 군단 면회 규정상 직계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면회가 제한되었습니다. 원칙에 따른 조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칙, 규정. 그가 평생을 신봉하고 지켜온 단어들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단어들이 유난히 공허하고 폭력적으로 들렸다. 외조모, 80세, 여수에서 양구까지.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조합되며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냈다. 수백 리 길을 달려온 늙은 할머니가 손주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차가운 길바닥에 쓰러져 버린 그림. 그 훈련병에게는 부모가 없나? 예, 군단장님. 정민재 훈련병의 인적 서류 확인 결과 10세경 부모 사망 후 현재까지 외조모 김초희 씨가 유일한 보호자로 되어 있습니다. 부관의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보고를 들을 필요가 없었다. 의무대로 차를 돌리게. 예. 군단장님, 이 밤중에 어인일로. 군말 말고 준비해. 그의 단호한 명령에 부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군단장이 일개 민간인 조난자를 확인하기 위해 한밤중에 직접 의무대로 향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강혁의 눈에는 그런 것을 따질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지금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중심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군단 의무대는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응급처치를 마친 김초희 할머니는 1인실 병상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다. 의무대장의 안내를 받으며 병실에 들어선 이강혁은 잠시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깊게 팬 주름,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작고 깡마른 몸. 고단하고 기구한 삶의 무게가 그 작은 몸 위에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기억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안타까움과 부대를 책임지는 지휘관으로서의 미안함 뿐이었다. 그런데 링거를 맡고 있는 할머니의 왼쪽 손목으로 시선이 향하는 순간 이강혁은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그녀의 앙상한 손목, 검버섯이 피어난 피부 위에 오래되어 희미해진 화상 흉터가 하나 남아 있었다. 별 모양 같기도 하고 불꽃 모양 같기도 한 기묘한 형태의 흉터. 순간 그의 뇌리에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문이 폭발하듯 열렸다. 아득한 유년 시절. 모든 것이 흐릿하지만 단 하나 선명하게 남아있던 공포의 기억. 부엌 아궁이에서 치솟던 시뻘건 불길. 뜨거운 열기에 울부짖던 어린 자신. 그리고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팔을 잡아 끌던 한 여인의 다급한 손길. 그때 여인의 손목 위로 시뻘건 불쏘시개가 떨어졌었다.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와 함께 비명을 지르던 어머니의 얼굴. 그 후 열병을 앓고 난 뒤 고아원에 맡겨졌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잊었다고 생각했다. 어머니의 얼굴도 이름도 목소리도. 하지만 그 불꽃 모양의 흉터만큼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의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다. 어머니? 탄식도 절규도 아닌 텅 빈 바람 같은 소리가 그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별 3개의 무게도 철옹성 같던 군단장의 위엄도 모두 무너져 내렸다. 그는 50년 만에 어머니를 마주한 길 잃은 5살 어린아이일 뿐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평생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동시에 그리워하며 살아온 존재.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바로 눈앞에 이렇게 초라하고 병든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병실을 뛰쳐나왔다. 차가운 복도 벽에 몸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어댔다. 혼란과 충격, 분노와 슬픔, 원망과 안도감이 뒤엉켜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때 병실에서 나온 의무대장이 그의 손에 작은 비닐봉지를 쥐어주었다. 환자분의 소지품입니다. 봉지 안에는 낡은 손수건과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이 든 작은 지갑, 그리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앳된 교복을 입은 소년과 그의 곁에서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할머니의 사진. 정민재 훈련병이었다. 이강혁은 사진 뒷면을 돌려보았다. 그곳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마지막 희망, 내 사랑하는 손주 민재. 그리고 하늘에서 보고 있을 내 딸 수연이와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맨 내 아들 혁아. 부디. 혁아. 자신의 아명이었다. 고아원 원장님이 내 어미가 너를 혁이라고 불렀다고 말해주었던, 세상에서 잊힌 줄 알았던 자신의 이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어머니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평생을 찾아 헤맸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누이가 있었고 그 누이가 남긴 아이가 바로 자신의 부대에 들어와 있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기구한 현실이었다. 이강혁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다는 듯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다. 그의 단단했던 어깨가 50년의 세월을 거슬러 아이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신병교육대 막사는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위병소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지셨는데 우리 부대 훈련병 보러 왔다가 쫓겨났다는 것 같아. 누군가 소곤거리는 목소리로 시작된 소문은 온갖 사리부터 빠르게 퍼져나갔다. 정민재 훈련병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심장이 불길하게 뛰어댔다. 아닐 거야. 할머니가 설마 이 먼 곳까지 오셨을 리가 없어.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할머니의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다. 우리 강아지 얼굴 보고 싶으면 할미가 날아서라도 가야지. 그는 초조함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직 근무를 서는 조교에게 다가가 물어볼까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엄격한 군율 앞에서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 만약 그 할머니가 정말 자신의 할머니라면, 자신 때문에 그 먼 길을 달려왔다가 모진 일을 당하고 쓰러지기까지 했다면, 민재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할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여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남몰래 눈물을 삼켰다. 그의 고통을 알 리 없는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훈련병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무렵 막사 전체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지휘 차량 한 대가 생활관 건물 앞에 급정거했다. 전원 기상! 전원 기상! 당직 사관의 고함 소리에 훈련병들이 잠결에 허둥지둥 뛰쳐나왔다.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연병장에 도열했을 때 차에서 내린 사람은 모두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별 3개가 번쩍이는 계급장을 단 군단장 이강혁 중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정민재 훈련병 어디 있나? 산 전체를 울리는 듯한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 자신의 이름이 군단장의 입에서 나오자 민재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모든 훈련병과 간부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앞으로 나섰다. 이병, 정, 민, 재. 이강혁은 성큼성큼 민재에게 다가왔다. 그는 민재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기억에도 없는 누이의 얼굴과 자신의 젊은 시절이 그 얼굴 안에 기묘하게 겹쳐 보였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그는 민재의 팔을 붙잡고 차에 태웠다. 영문을 모르는 민재는 극한의 공포에 휩싸였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나? 아니면 할머니가 정말 돌아가시기라도 한 건가? 차가 군단 의무대로 향하는 동안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이강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민재는 감히 그에게 질문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의무대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민재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이 문 너머에 자신의 할머니가 누워 있다는 것을. 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강혁이 먼저 문을 열고 민재가 그 뒤를 따랐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창백한 얼굴로 잠든 할머니의 모습을 본 순간 민재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할머니. 그는 침대 앞으로 달려가 할머니의 차가운 손을 부여잡고 목 놓아 울었다. 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할머니였다. 그 작은 몸으로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견뎌왔을까. 그런데 이제는 자신 때문에. 할머니, 저 왔어요. 민재 왔어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할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민재의 절규가 조용한 병실을 가득 메웠다. 이강혁은 그 모습을 차마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창가에 서서 어둠이 내린 바깥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한참 후 민재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이강혁이 천천히 몸을 돌려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거칠지만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손이었다. 저분은. 이강혁은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말을 이었다. 나를 낳아주신 나의 어머니다. 예. 민재는 울음을 멈추고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장군 중 한 명인 군단장님이 자신의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이강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했다. 50년 전 불길 속에서 헤어져야만 했던 어머니. 고아원에서 보낸 유년 시절. 그리고 오늘 밤 기적처럼 다시 만나게 된 모든 과정을. 그리고 너의 어머니 수연이는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나의 여동생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의 외삼촌이다. 외삼촌. 그 한마디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민재의 머리를 내리쳤다. 눈앞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할머니. 평생 사진으로만 보았던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외삼촌이라고 말하는 별 3개의 장군. 기구하고도 잔인한 운명의 퍼즐 조각들이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세 세대의 아픈 상봉은 그렇게 침묵과 눈물, 그리고 거대한 충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군단 의무대 1인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한 그 공간에는 오직 침대에 누운 김초희 할머니의 희미한 숨소리와 생명 유지 장치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흐르고 있었다. 창밖은 이미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강지혁 중장과 이병 정민재. 어색하게 마주 선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군단장과 훈련병이라는 하늘과 땅처럼 아득한 계급의 간극. 그리고 방금 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외삼촌과 조카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가까운 혈연의 거리. 그 두 개의 관계가 위태롭게 충돌하며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혁이었다. 그는 평생 전장에서 그리고 지휘관으로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목소리는 낯설고 서툴렀다. 우선 앉아라, 민재야. 그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민재야라는 호칭에 스스로도 놀란 듯 잠시 말을 멈췄다. 민재는 마치 명령을 받은 로봇처럼 병실 구석의 작은 간이 의자에 엉거주춤 걸터 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거대한 혼돈에 휩싸여 있었다. 눈앞의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강지혁은 그런 민재의 심정을 헤아리는 듯 한참 동안이나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아니, 내 할머니께서는 평소에 건강이 어떠셨나? 가끔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지만 큰 병은 없으셨습니다. 늘 저보다 더 건강하셨습니다. 민재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의 대답을 듣는 강지혁의 얼굴에 깊은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건강하던 노모가 이 먼 곳까지 와서 쓰러진 이유가
결국 자신의 부대가 만든 차가운 규정 때문이라는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강지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냈다. 수만 명의 부하들 앞에서도 적의 포화 속에서도 단 한 번 흔들린 적 없던 그였다. 하지만 50년 만에 나타난 혈육 앞에서 그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무력했다. 그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모든 기억이 파편처럼 흩어져 버린 유년 시절. 그가 기억하는 단 하나의 장면인 부엌의 불길과 손목에 불꽃 흉터를 가진 어머니의 비명. 그리고 고아원에 맡겨진 후 강지혁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혹독했던 시간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다. 그 배신감을 연료 삼아 오직 성공만을 위해 더 높은 곳을 향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왔다. 이야기를 듣는 민재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가 아주 가끔 늦은 밤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혀가 내 아들하고 응조리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는 그저 술주정이라 생각했던 그 부름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향한 것이었음을. 평생을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온 할머니의 아픔과 그리움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져 민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외삼촌을 잊은 적이 없으세요.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고로 딸, 즉 자신의 어머니를 잃고 홀로 자신을 키우면서도 매년 딱 하루 어느 날이 되면 온종일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셨던 할머니. 그날이 바로 강지혁을 잃어버린 날이었음을 민재는 이제야 깨달았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맞춰질수록 50년간 엇갈려온 운명의 비극은 더욱 선명하고 잔인한 모습을 드러냈다.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그 사이 군단 사령부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했다. 군단장이 한밤중에 직접 차를 몰고 신병 교육대로 달려가 훈련병 한 명을 데리고 나왔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참모진에게 보고되었다. 군단 참모장인 한성진 소장은 이 전대미문의 사태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수십 년간 강지혁을 보좌해온 충직한 부하였다. 그가 아는 강지혁은 사적인 감정으로 부대 전체를 뒤흔들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 한성진 소장은 즉시 모든 외부 통신을 통제하고 관련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 사령부와 육군본부에 1차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군단장 신상 관련 특이 동향 발생. 그는 최대한 간결하고 중립적인 단어를 선택하려 애썼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엄청난 파장을 직감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긴 밤이 지나고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이었다. 지쳐 잠시 깜빡 잠이 들었던 민재는 곁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에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침대에 누워있던 김초희 할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굳게 닫혀있던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마른 갈증에 잠긴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물 좀. 할머니. 민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달려갔다. 그 소리에 함께 잠에서 깬 강지혁의 심장 역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마침내 50년간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김초희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천장,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그리고 자신의 팔에 주렁주렁 매달린 링거줄. 할머니는 잠시 여기가 어디인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의 감촉과 쏟아진 도시락, 그리고 멀어져 가던 민재의 얼굴. 기억의 마지막 조각이 떠오르는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상체를 일으켰다. 민재야. 우리 민재.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던 민재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손자의 얼굴을 확인한 할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민재의 얼굴을 연신 쓰다듬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가 왜 여길 너는 어떻게 해?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진정하세요. 민재가 할머니를 다독이는 동안 강지혁은 병실 구석에서 차마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그의 존재를 미처 알아채지 못한 할머니는 민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괜히 욕심부려서 이 먼 데까지 와가지고 우리 강아지 고생만 시키고. 그때였다. 할머니의 시선이 방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강지혁에게 멎었다. 군복에 달린 별 3개의 계급장보다 그의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깊은 눈매, 굳게 담은 입술, 오뚝한 콧날. 그 얼굴은 5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자신의 남편 그리고 기억 저편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잃어버린 아들의 얼굴과 기묘하게 닮아 있었다. 누구신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강지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침대 앞에 멈춰 서서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리고는 평생 남에게 보여준 적 없던 왼쪽 어깨 아래의 흉터를 드러내 보였다. 아주 어릴 적 끓는 물에 데어 생긴 희미한 상처였다. 그 흉터를 본 순간 김초희 할머니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그것은 자신이 기억하는 아들의 상처였다. 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할머니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정말 우리 혁이 맞니? 그 부름에 50년간 얼어붙어 있던 강지혁의 심장이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수만 명을 지휘하는 군단장이 아닌 5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난 아들의 모습으로. 어머니. 강지혁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마디였다. 제가 혁입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야 너무 늦게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어 강지혁의 얼굴을 감쌌다. 살아있었다. 꿈에 그리던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아들이 이렇게 늠름한 장군이 되어 눈앞에 있었다. 내 아들, 내 아들.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5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회한과 그리움, 그리고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민재 역시 소리 죽여 울었다. 기구하게 엇갈렸던 가족의 역사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감격적인 재회도 잠시 현실의 벽은 높고 견고했다. 군단장이 부대를 무단이탈하고 훈련병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소문은 국방부까지 보고되었고 언론에서도 냄새를 맡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혁의 군 생활은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한성진 참모장은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와 강지혁에게 해결책을 제시했다. 군단장님, 지금은 나서시면 안 됩니다. 병가를 내시고 저희가 상황을 수습할 때까지 조용히 계셔야 합니다. 이 일은 조용히 덮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이 조직의 논리였고 현실적인 해법이었다. 하지만 강지혁은 고개를 저었다. 조용히 덮는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을 부적절한 일탈로 인정하는 셈이었다. 그것은 50년 만에 찾은 어머니와 이제 막 존재를 알게 된 조카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었다. 그날 밤 어머니와 민재가 잠든 것을 확인한 강지혁은 결단을 내렸다. 그는 부관을 불러 명령했다. 군단 공보정훈 참모부 전 인원을 소집하게. 내일 오전 10시 군단 사령부 대강당에서 전 언론사를 대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다. 강지혁 군단장의 긴급 기자회견 소식은 군과 언론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현역 삼성 장군이 자신의 신상 문제로 직접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창군 이래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특종을 예감하며 양구의 제2군단 사령부로 몰려들었다. 대강당은 기자들의 열기와 카메라 조명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약속된 시간 강지혁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복 차림으로 연단에 섰다. 어깨에 별 3개가 조명 아래 서늘하게 빛났다. 그는 자신을 향해 터지는 수백 개의 플래시 세례를 묵묵히 받아내며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저는 제2군단장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아들이자 한 명의 군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고백은 자신의 출생과 50년 전 어머니와 헤어져야만 했던 비극적인 가족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고아원에서의 배고픔과 외로움, 어머니를 향한 원망, 그리고 성공에 대한 비뚤어진 집착까지. 그는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민낯을 스스로 세상에 드러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제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50년 만에 찾은 아들로서의 도리 사이에서 고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제 부대가 만든 비정한 규정 앞에서 절망하고 쓰러진 분이 바로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제 행동은 명백히 군율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가족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법과 규정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그의 진솔한 연설에 처음에는 비위 의혹을 캐내려 혈안이 되어 있던 기자들조차 숙연해졌다. 그때였다. 기자회견장의 뒷문이 열리고 정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이병 정민재가 휠체어 하나를 밀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휠체어에는 병원복 위에 쇼를 걸친 김초희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다는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강지혁이 마지못해 허락한 것이었다.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그들에게로 향했다.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등장이었다. 민재는 휠체어를 연단 옆에 세우고 할머니의 무릎에 놓인 마이크를 그녀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다. 김초희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이 늙은이가 내 아들 앞길에 누가 되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그녀는 군법이나 규정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저 한평생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어미의 절절한 마음을 토해냈다. 저 별이, 저 어깨 위의 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 별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음이라는 것 하나는 압니다. 제 아들은 군법을 어겼을지는 몰라도 하늘의 법은 어기지 않았습니다. 부디 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연설을 마친 할머니는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나 아들의 곁에 섰다. 그 옆에는 손자 민재가 버팀목처럼 서 있었다.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함께 선 세 사람. 비극으로 흩어졌던 한 가족이 세상의 편견과 거대한 조직의 논리에 맞서 함께 서 있는 그 모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대강당 안은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가득했다. 그 순간 그곳에 모인 모두는 자신들이 단순히 한 장군의 비위 의혹을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잃어버린 가족의 의미와 인간의 도리에 대한 거대한 질문을 목격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강지혁 군단장과 그의 가족이 함께한 눈물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은 약속이나 한 듯 일면 톱 기사로 이들의 사연을 다루었다. 별보다 무거웠던 어머니의 이름, 50년 만의 재회, 규정의 벽을 넘은 가족의 등 자극적인 제목 대신 한 가족의 기구한 서사에 깊은 공감과 연민을 표하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여론은 그야말로 들끓었다. 국방부와 군을 향한 비판이 빗발쳤다. 시대착오적인 규정으로 비극을 초래했다는 질타와 함께
강지혁 군단장을 구제해야 한다는 동정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은 그의 선처를 호소하는 글로 마비될 지경이었고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강지혁 장군 구하기 서명 운동까지 벌어졌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군유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원칙론과 국민적 영웅이 된 장군을 처벌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현실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군 수뇌부는 연일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고심만 깊어갔다. 결국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특별진상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동시에 소집되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는 군 관계자뿐만 아니라 민간 법조인과 인권 전문가까지 포함되었다. 강지혁은 군단장 직무가 즉시 정지된 채 담담하게 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행동과 심경을 밝혔다. 단 한순간도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세상의 모든 관심이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쏠려 있었다. 마침내 최종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 강지혁은 텅 빈 군단장 집무실에서 홀로 결과를 기다렸다.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려와 세상의 모든 상처를 덮어주는 듯 했다. 그는 군복을 벗을 각오까지 하고 있었다. 50년 만에 찾은 어머니와 가족의 곁에서 남은 생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때 집무실 전화벨이 울렸다. 한성진 참모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군단장님,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말해보게. 징계는 견책입니다. 견책. 군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었다. 사실상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는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한성진 참모장은 벅찬 목소리로 위원회의 결정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감차린 강지혁 중장의 행위는 명백히 군유를 위반한 것이나 그 동기가 인륜의 가장 근원적인 가치인 효에서 비롯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 군이 간과하고 있던 비합리적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열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함. 이에 군인으로서의 과오보다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킨 그의 용기를 존중하여 결정문을 듣는 강지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을 믿어준 동료들과 무엇보다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들에게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위원회의 결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방부는 강지혁 군단장의 사례를 계기로 장병 가족관계 등록제도 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 조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차별받지 않도록 면회 및 휴가 규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강지혁 군단장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무연고 장병 지원 재단 설립을 군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사람의 아픔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마침내 차가운 조직을 바꾸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기적을 이뤄낸 것이다. 에필로그 별은 어머니의 하늘에 뜬다. 3개월 후 강원도 양구의 제2군단 신병교육대 연병장. 봄 기운이 완연한 그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보고 싶었습니다. 나의 또 다른 가족이라는 이름의 조부모 및 특별가족 초청 면회 행사였다. 강지혁 군단장의 이야기 이후 새롭게 제정된 규정에 따라 조부모님이나 형제자매 혹은 법적 보호자이지만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가 제한되었던 모든 특별한 가족들을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첫 행사였다. 연병장 곳곳에서는 눈물과 웃음이 교차했다. 손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눈시울을 붉히는 할아버지, 누나의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리는 훈련병. 그들의 모습은 가족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서류 위의 관계로 정의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행사장 가장 따뜻한 자리에
김초희 할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막 이등병 계급장을 단 늠름한 손자 정민재가,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어깨 위의 별이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워 보이는 아들 강지혁이 든든하게 서 있었다. 어머니,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 등에 업혀서 별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러셨죠. 저 별들 중에 가장 반짝이는 별이 우리 혁이 별이라고. 강지혁이 나직이 말했다. 그랬지. 그랬었지, 내 아들.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눈가에 맺힌 이슬을 닦았다. 이제 보니 알겠다. 내가 왜 그리 별을 달고 싶어 했는지. 너는 이 어미의 하늘에 뜨는 별이 되고 싶었던 게로구나.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머리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50년의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눈부신 봄이었다. 그날 이후 강지혁 군단장은 얼음 요새 대신 국민 군단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는 군의 발전뿐만 아니라 소외된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헌신하며 모든 군인의 존경을 받는 참된 지휘관으로 기억되었다. 정민재 이병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뒤 할머니와 외삼촌의 못다한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든든한 아들이자 조카가 되었다. 그리고 김초희 할머니는 남은 생을 아들과 손자의 사랑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이자 할머니로 보냈다. 그녀의 이야기는 별과 어머니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위대함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